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뒤 이제 처음 맞는 설 연휴인지라서 더 좀 여유로운 느낌이실 텐데 여러분 어떠신지 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가족, 친지, 이웃과 기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경제쇼 플러스 주제는 안보, 국방입니다. 뭐 경제 프로그램이 갑자기 뭔 안보냐, 뭐 뜬금없다 하실 분들 계시겠지만은 안보가 바로 경제입니다. 요즘 특히 최근에 이 한국의 핵무장론으로 지금 논란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갑자기 자체 핵보유 가능성 이거 거론한 이후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 한국 자체 핵무장 정말 가능한 건지 필요한 건지 또 안보와 국방과 관련된 이 경제 문제 자세히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세환 군사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군대는 나오셨. 그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군 미필자 질문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군 미필자로서 네. 모자는 약간 그린색으로 맞춰 와봤습니다. 오늘도 준비돼 있잖아요. 위장색으로. 속옷도 그린으로 다 맞춰 왔습니다, 여러분. 아우. 오늘 궁금한 게 많습니다. 군 네, 미필자로서. 네. 자, 이 기자님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이 갑자기 나온 얘기잖아요. 네. 정말 갑자기 나왔는데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핵무장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대통령이 왜 핵무장 얘기를 꺼내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볼 건 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북한한테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내용이 예, 핵과 미사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 왔거든요. 예.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군사적인 면은 예,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돼요. 예, 그게 군사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핵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네. 저들한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나온 얘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거 가져야 된다. 일종의 좀 그 뭐라고 할까? 좀 블러핑? 북한에 대해서 우리도 가질 수 있어.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러니까 핵이라는 무기의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뭐 요즘에 K 방산이 잘 나간다고 해서 네. 뭐 우리가 뭐 전투기도 수준 높은 전투기가 있고 예. 전차도 그다음에 자주포도 굉장히 수준 높은 무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궁극적으로 이 핵무기는 전략 무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략 이런 핵무기 앞에 기존의 재래식 전력은 의미가 없지. 네, 전혀 의미가 없는 예. 거거든요. 전략 무기가 무슨 뜻이에요? 전략.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예요. 쉽게 네, 말해서 핵은, 예,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저쪽에서 궁극적인 전략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그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이 기자님은 네, 한국이 핵무장 가능성 뭐 이걸 떠나서 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거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데, 아니 누구나 다 궁금할 것 같아요. 예. 북한이 끊임없이 핵으로 위협하는 이상 예.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이 허락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미국이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핵 우산을 한국에 제공하기 때문에 예. 굳이 한국이 핵무장을 할 필요는 없다. 음. 그다음에 우리도 미국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맹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맹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핵 무장을 할 필요는 없죠. 예.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을 얼마만큼 믿어야 하느냐, 그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믿을 수 있는가? 예. 믿어야 하느냐? 아니 그거보다도 네. 먼저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저쪽이 위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위쪽에서 그 북한 쪽에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걸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저쪽에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게 더 나은 겁니까? 아니면
저쪽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없애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까?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예. 가장 그 중에 대표 중에 육자회담이었죠. 예, 예. 지금 육자회담을 굉장히 오랫동안 예. 했는데 그게 안 됐죠. 예. 저는 이렇게 봐요. 1대1로 얘기해도 협상이 타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 허다해요. 외교를 아. 봤을 때. 네. 근데 1대1이 아니라 6명이 모여서 예. 회담을 했을 때 안 이게 돼요. 과연 타결이 될까? 전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네. 자, 그럼 아까 윤혜 씨도 말했지만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핵이라는 게 네. 가질 수 있는 거냐? 미국이 일단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네, 네, 중국도 있고 옆에 일본도 있고 네.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기술적으로는 뭐 둘째치고 네.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것 전혀 같은데. 아니죠. 그건 어쨌든 아니죠. 대통령이 갑자기 그 얘기를 꺼냈잖아요. 네, 네.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는 그 얘기를 꺼냈을 거 아니에요. 네.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끊임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그런 핵 위협에 시달렸고요. 예. 우리가. 네. 그다음에 기술적 역의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심만 하면 굉장히 단시간 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은 있습니다. 어. 기술력은 예,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그 예. 안에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네. 그렇다면 이건 한마디로 이거예요. 잠재적 핵 보유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잠재죠. 언제든 마음만 그러니까 먹으면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핵 위협을 받는데 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핵 위협을 우리가 진짜 우리가 우리 코앞에 닥친 아니면 우리의 그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우리도 이걸 만드는 것이. 예. 그다음에 그동안의 안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해왔어요. 예. 특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 한번 봐야 되거든요. 네. 예.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예. 핵이 있었으면 예. 러시아가 저렇게 침공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진짜요? 돼요. 예. 원래는 있었지. 냉전이 끝났을 때 예.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그 러시아제 핵무기가 수천 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포기하는 대가로 여러 가지 협상도 있었고 협약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했어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전운이 고조됐을 때 예. 2014년부터 예. 그때부터 이제 특히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줬어요. 러시아예요?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서방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자기 지지자들한테 마찬가지로. 예. 그 중에 서방에 줬던 시그널이 뭐냐면 너희가 예전의 협약대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핵 무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젤렌스키가. 네. 그러면서 서방도 그때 놀랐었고 러시아도 놀랐었죠. 그래서 빨리 이걸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이 침공이 굉장히 전격적으로 전면적인 침공이 됐었어요. 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자꾸 이런 메시지를 윤 대통령이 보내면 북한에서 갑자기 선제 공격 근데 들어오는 그거하고는 거 다르죠. 아니에요? 아, 다릅니까?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네. 군사 동맹이 없었고 군사 예. 동맹. 미국의 핵심적인 나토 회원국이 아니죠. 네, 우크라이나. 나토 회원국도 아닐 뿐더러 미국의 핵심 가치 지역도 아니었어요. 예. 사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훨씬 다르죠. 예. 미국과 군사 동맹이 있고 예.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하면 미국은 군사 동맹으로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우리하고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동북아는 그 굉장한 핵심 가치 지역이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이 대입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원초적으로 만약에 북한에서 핵으로 공격하면은 동맹이고 나발이고 그냥 그 전에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시작도 전에. 바로 그게 핵 우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네. 핵 우산의 조건이 뭐냐면 네. 만약에 한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대신 핵으로 보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 우린 다 죽고 난 다음에 보복하면 뭐 합니까? 근데 기자님? 이게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게 네.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지금 말씀해 아, 그죠.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네. 전제 조건이 우리가 먼저 두드려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프랑스가 핵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미국이 그렇게 방해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1950년대에 프랑스가 핵 개발할 때 그때 프랑스의 위치는 지금의 거의 북한과 같은 위치였어요. 미국이 바라보는. 예. 하지 말라고 하는데 부득부득 핵을 개발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때 드골이 했던 유명한 프랑스 지도자 드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워싱턴은 파리를 위해서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냐 미국은. 그랬죠. 예. 그래서 프랑스는 핵을 가졌어요. 네, 핵을 가졌죠. 그렇죠. 개발했어요. 아니, 그런데 뭐 아까 유은혜 씨도 말했고 그랬지만은 물론 저는 군대를 나왔지만은 군대사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북한은 핵을 갖고 있어요 이미 보유국이에요. 남한은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지자 하면은 대치 상황에서 둘 다 서로 핵을 가졌을 때는 제가 먼저 쏘기 전에 내가 먼저 쏴야 돼. 네, 이 생각이 항상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핵 전쟁의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한쪽을 갖고 있는데 한쪽은 안 갖고 있어. 네. 근데 북한이 네. 핵을 만약 남한에 사용하면은 네. 북한도 죽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핵은 공멸이니까. 그러니까 예. 북한이 만약 핵을 이용해서 남한을 공격한다면은 네. 다른 서방 세계가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네. 그렇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한국은 기술적인 산업적인 위치가 전 세계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네, 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핵을 쓸 수가 있겠느냐. 네. 둘 다 갖고 있으면은 네. 쏠 것 같아. 우리가 그럼 먼저 쏴야 돼. 네.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둘 다 안 쓰게 되죠. 아니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아. 한쪽이 안 갖고 있으면은 쟤네들은 안 갖고 있으니까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뭐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게 있었잖아요. 예.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뭐냐면 네. 상호 확증 파괴예요. 예. 네가 핵을 쏘면 나도 핵을 쏜다고. 어. 즉 핵무기는 공멸을 전제로 하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어느 한쪽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네.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끌려다닌다. 예, 음. 이건 확실한 거. 이건 예.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차 중동전에서도 그 수에즈 운하를 뺏겼던 영국과 프랑스가 전격적으로 전쟁에 개입해서 화다닥 했는데 그 전쟁을 다 이겨놨는데 그때 소련이 경고를 하거든요. 소련이 영국하고 프랑스에 경고를 하거든요. 너네가 계속해서 이 다마스커스로 진격하고 계속 이렇게 개입을 하면 너네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무기를 우리가 쓸 수도 있다. 한마디로 이게 핵 공갈이었어요. 예. 여기에 굴복을 하거든요. 영국과 프랑스가. 프랑스가. 예.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그 이후에 핵 개발에 더욱더 매진을 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네. 핵을 서로 가지고 있어야지 오히려 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하지 않아요. 이건 공멸이기 때문에. 근데 네. 어느 한쪽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건 가지고 있는 쪽한테 영원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쏘지는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핵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핵 우산이 대신 해주고 있는 거죠. 핵 우산이요? 네, 아니 미국의- 핵 우산이 킹스맨처럼 핵을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격당했을 때 나중에 공격해주면 핵 우산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네. 그 전술 핵을 다시 한번 한반도에 재배치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전술 핵은 뭡니까, 예. 기자님? 그러니까 전략 핵이라는 게 있고 또 전술 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얼마나 센 핵을 갖고 있느냐 그거예요. 얼마나 크냐. 예. 핵은 핵인데 네. 네. 보통 50킬로톤 미만짜리를 이제 전술 핵이라고 분류를 네. 해요. 참고로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한 15킬로톤급. 그래도 50kg도 엄청난 거네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럼 전술 핵 배치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죠. 이것도 이제 요즘에 또 나온 얘기가 나토식으로 하자. 예전에 나토식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전술 핵을 이제 서유럽에 어디 배치하고 난 다음에 예. 키를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키를 가지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면 이탈리아도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면 이제 키를 서로 꼽아서 이제 합의가 되면 발사한다는 건데 영화처럼요? 예, 이건데 어떻게 들으면 오 그런 거야라고 놀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키를 돌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실상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겠지.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빗조는 개살구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정치적인 예. 의미는 굉장히 크죠. 예. 서로 키를 공유한다는 거. 이런 정치적인 게 굉장히 크고 또 하나 한반도에 핵이 배치가 됐다는 것도 이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거예요. 한 번도 배치된 적은 없습니까? 예전에 했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따가 다 철수했지. 예, 다 철수했어요. 비핵화하면서. 예, 비핵화하면서. 비핵화하면서 다 이제 주한미군이 갖고 있던 핵도 다 이제 철수를 했죠. 우리나라에 있긴 있었군요. 그렇지. 근데 이걸 다시 썼어요. 예. 그때. 언제 그럼 철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 너무 노태우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예, 때는. 그때 이제 예. 한반도 비핵화하면서 그렇게 네. 아니 그 윤 대통령이 네. 그 스위스 그 다보스 포럼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미국의 핵무기에 대해서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시스템 지금 만들기 위해서 한미 간 논의 중이다. 이게 있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 그 나토식 그 핵무기 운영 시스템 이걸 말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본질은 뭐냐면 그만큼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보기엔 7차 핵실험을 분명히 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 7차 핵실험에서 그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 네. 그냥 핵실험을 한다가 끝난 게 아니라 예전에 5차, 6차 이렇게 했던 것보다 예. 훨씬 훨씬 더 안정성 있게 예. 훨씬 더 세련되고 발전된 핵실험을 할 것 같단 말이죠. 지금은 아직 세련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 핵이?
그 전까지 여러 차례 북한이 실패를 했었어요. 근데 예. 만약에 북한이 또 한 번 핵실험을 한다면 예. 그 전보다 훨씬 위력 있는 핵을 굉장히 깔끔하게 실험에 성공할 것 같거든요. 핵실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하에서 하게 되죠. 지하에서? 예. 그 냉동 성공 파놓고. 그럼 네. 성공 여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지진계로 다 포착을 할 수 있어요. 땅이 아. 흔들리니까. 아니 그런데 북한이 그럼 핵실험 여러 번 하잖아요. 네. 북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우리가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네. 북한 경제도 별로 안 좋을 텐데 네. 핵무기 만들고 그러는 건 그렇게 돈 별로 많이 안 들어요? 핵무기 만드는 것도 돈이 많이 들죠. 근데 네. 이미 그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축적을 해왔어요, 미국이. 네. 아니, 그 북한이 북한이. 굉장히 축적을 해왔어요. 영변의 그 원자로나 이런 네네. 데서 상당히 많은 어.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을 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다음 단계로 나가고 다음 단계로 또 나가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이용한 혹은 네.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는 개발했고 이 다음 네. 단계가 수소폭탄이에요. 예. 근데 이런 단계로 지금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북한은. 예. 그러니까- 수소폭탄은 더 무서운 겁니까? 훨씬 위력이 큽니다. 몇십 배 돼요, 그냥. 아니 그럼 우리나라도 북한도 그런 어쨌든 플루토늄이라는 게 네, 원자로에서 우라늄 태우고 나오면은 거기서 찌꺼기가 네, 네. 플루토늄이 거기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걸 갖다가 재처리하면은 플루토늄만 순수하게 얻어내서 그걸 다 네. 핵무기 빵 하고 네, 네.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들 그런 얘기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네. 한다 할 때 지금 원자력 발전소마다 지금 그 수조 안에 그 사용 후 해결료 때문에 이거 골치 아픈데 네. 이거 갖다 그 거기서 플루토늄 추출하면은 우리 금방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월성만 그게 가능하죠. 플루토늄 추출할 수 있는 게. 그 예. 원자로 방식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게 핵 분열을 하는 물질을 얻어야 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우라늄 방식이 있고 우라늄을 농축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예. 아니면 이제 이제 플루토늄으로. 방금 같이 이제 네.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식이 예, 있는데 네. 우라늄을 농축하는 방식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어요. 예. 이게 농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반면에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방법은 훨씬 손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로 중에 월성에 있는 원자로가 그게 플루토늄 방식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예,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에요 우리한테. 월성이요? 예.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 월성에 있는 원자료를 이용해서 마음만 먹으면 거기서 플루토늄 추출해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아니 왜냐면은 예.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로도 네. 우리가 재처리를 해본 적도 없고 네. 사실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네. 재처리라는 게 그렇게 뭐 만만한 기술은 아닌데 예. 그걸 그렇게 금방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본적인 기술이 다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기술을 융합하는 거예요. 융합해서 이걸 이 기술만 융합해서 하면 되거든요. 예. 문제는 IAEA 같은 데가 이런 사철하지. 기술을 융합하는 거에 굉장히 날카롭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 옛날에- 안 하나? 네. 옛날에 그런 제가 그 뉴스도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총가 그때 어느 대학인 카이스트 아닌지도 모르겠다. 연구기관에서 우라늄 잠깐 고농축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1g도 안 됐었어. 0. 몇 g 잠깐 고농축했었는데 네. 그게 걸린 거야. 예, 그거 그래갖고 IAEA 원자력 기구에서 사찰 나왔어 한국에요. 네, 맞아요. 어. 조금만 뭐 해도 너네 그걸 왜 하는데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지. 정밀하게 봐요. 우리가 어디 가입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비핵화 NPT 예. 비핵 그 핵 확산 금지 핵 확산 조약. 금지 조약에 우리는 우리가 가입했어요. 핵을 우리는 안 갖겠다라고 거기 NPT에 가입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이번에 때문에. 이란에서 문제 삼은 것도 윤 대통령이 핵무장하겠다고 하니까 그 NPT 위반이다. 당신들 한국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돼 있는 나라인데 핵무기 갖겠다고 하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이란이 이제 거기서 문제를 삼고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그 대학에서 우라늄 잠깐 공농축한 거는 이 연구원들이 제 이제 기억이 나. 한번 호기심에서 한번 해봤다는 거야. 정말로. 호기심에서 잠깐 농축해서 한 70%까지 농축을 했대. 그게 핵폭탄으로 되면 한 90% 이상 가야 된다. 네네. 그리고 양도 뭐 1g도 안 됐으니까 그거 잠깐 했는데 그게 걸려갖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 뭐 기술적인 건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레이저로 뭐 이렇게 사는 네. 방법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뭐 잠깐 했었대. 그럼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거기 조약에도 가입돼 있고 미국도 너무 반대하기 때문에 이 핵 보유가 가능하기가 힘들 것 지금 같은데. 상태에서는 동맹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죠. 그다음에 아직은 그런 명분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보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결국에는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곤 있습니다. 북한이 근데 계속 한국이 보유하면은 네.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옆에 대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밑에 필리핀은
그게 정말 핵도미노 현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정말 누군가는 먼저 내가 저쪽에 쏘기 전에 내가 먼저 쏴야겠다 이 생각 든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굉장히 불량한 국가에 불량한 지도자가 핵을 갖는 게 예.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자위사단을 위해서 핵을 갖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그렇네. 그러면 일본과 필리핀과 방금 말하신 대만은 없습니까 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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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거 진짜 너무 저는 이제 아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정쟁의 위협, 특히 아들도 있기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서운데 이번에 궁금했던 게 서울 상공에 왔잖아요. 북한의 그 무인기가 왔잖아요. 근데 막말로 저는 미국이 동맹국이니까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미국은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격추하든지 아니면 잡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6-7시간 동안 그냥 갔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괜찮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국방력 수준이 뭐 얼마나 되냐. 한동안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저는 공중파에서도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특히 공중파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6위다. 네. 높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앞으로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6위의 근거가 뭐냐면 그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지수를 이용하거든요. 그 GFP 지수를 이용한 건데 이 지수는 신뢰할 만한 지수가 아닙니다. 그 지수에서 나와서 그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6위거든요. 예. 근데 그 지수는 사용하면 안 되는 지수예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가 6위잖아요. 우리나라 밑에 누가 있냐면 영국하고 프랑스가 있어요.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핵 무기가 있는 나라예요. 예. 그렇네요. 항공모함도 있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핵 이기지? 무기가 전략 핵 무기가 있는 나라보다 우리가 국방력이 낮고 위에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거가 있으니까. 이 GFP 파워 GFP 지수의 이게 근거가 뭐냐면 정량적인 근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나라가 전차를 몇 대 가지고 있고 항공기를 몇 대 가지고 있고 군대 규모가 몇 명이다. 이런 정량적인 걸 가지고 하는 지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어떤 한 나라의 실질적인 군사력을 표시하는 그런 지수는 될 수 없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 지수를 금과 옥조처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래서 저도 좀 높은 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 현실적으로 약간 체감하게 기자님께서 몇 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네. 꽤 순위가 높을 수 높지만 있어요. 높을 수 실질적으로. 있는데, 근데 전략 무기까지 전부 다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아직은 좀 그렇게 순위가 높진 않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거는 오래전부터 제가 생각을 좀 느꼈던 건데 뭡니까?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 사실 만만치 네. 않거든요. 굉장히 많이 쓰죠. 57조 원인가? 올해 예산된 올해 그 책정된 게 57조 원이에요. 이 정도면 많은 겁니까? 엄청 많은 거지. 전 세계에서도 많이 쓰는 편인 그럼요. 거죠? GDP 대비해서는 지금 이게 거의 2.6%가 막 그렇게 그 네. 돈을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우리는 60만 대군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휴전선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렇다 하지만은 네. 60만 대군을 먹이고 재우는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네. 인건비로. 네, 네. 정말 이 돈을 첨단 전투기, 군함, 첨단 무기에 그 투입하면은 훨씬 더 좋을 텐데 네. 그렇게 휴전선 155마일에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인해 전술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 이 많은 대군을 가성비 떨어지게 네. 돈만 쓰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일단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전형적인 냉전형 대치 구조예요. 예. 저쪽도 엄청난 군대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군대가 있어야 돼요. 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적어도 우리나라가 필요한 게 보병사단 기준으로 해서 예. 25개 이상 보병사단이 필요합니다. 25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수준 이상의 육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60만 대군 하잖아요. 네. 이 60만이 언제 정해진 거냐 하면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해진 거예요. 예. 그럼 이 60만 안에서 우리가 육군 병력과 해군 공군 병력을 나누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예.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해군과 공군력이 중요해지면서 해군하고 공군 규모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려야죠. 그에 상응해서 육군 병력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개혁하면서
뭐 부대가 해체돼서 뭐 하나로가 된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여전히 전 세계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냉전형 대치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을 통해서 이런 걸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아니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다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병력을 많이 운영한다고 해서 그 국방력이 강한 거냐? 네. 미군이 강한 거는 병력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병제, 직업군인, 특수군인. 미필자 좀 가만히 계시고 미군이 강한 거는 병력이 보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전투기, 항공모함, 네. 군함, 네. 잠수함, 첨단 무기들이 병력을 압도하는 거잖아요. 네. 미국은 실질적으로 실전을 합니다.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라크하고도 싸웠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웠고 병력이 많아서 그야말로 그 유리한 전쟁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거 갖다 우리만 왜 그러면 무조건 북한과 북한이 100만 대군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에 상응하는 많은 병력을 가성비 떨어지게 돈만 쓰면서 유지해야 돼.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이 100만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100만이 있을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적정 숫자는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군은 실전을 치러요. 그리고 예. 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만큼 GDP도 되는 나라고 세계 경제 1위니까. 예.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실전을 치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전을 치를 수는 없거든요. 아, 물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네.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네. 전쟁이라는 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우리도 많이 자동화를 하고 첨단화를 해야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정 부분 수준 이상 보병사단이나 이런 군대를 유지해야만 해요. 제가 거듭거듭 어쩔 수 없이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냉전형 구조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면에 있어서 장비가 좋아서 최첨단돼서 자동화가 돼서 기계가 모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 근데 또 이런 면도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그러니까요. 군 자원이 부족하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동화로는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음. 냉전형 구조를 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와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것을 자동화 첨단을 해야 되는 이거 두 가지 딜레마를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평화 협정 안 됩니까? 그냥 알아서 잘 살고. 자, 우리끼리. 그렇다면 네. 방금 말씀하셨어요. 평화 협정을 해야 된다. 네. 우리가 좀 평화적으로 잘 하면 돼야 될 거 네. 아니냐. 문제는 북한이죠. 북한이 원하는 건 뭡니까?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갖기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북한이요? 북한이. 말도 잘 통하잖아요. 우리나라 말 같은 말도 쓰는데 왜 말이야?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북한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일단은 북한의 지도자의 김정은? 예, 네. 북한의 지도자가 원하는 건 네. 영원불멸하게 네.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기 대대선손으로 지배 계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들끼리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근데, 돈을 계속 그러니까 요구하는 돈 거야. 나올 구석을 찾아야 돼요. 근데 북한이 산업이 약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예전에 무슨 테러 조직이 있고 예전에 뭐 ISIS 이런 애들 있잖아요. 중동에. 네네. 그다음에 이런 굉장히 안 좋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무슨 수로 돈을 버느냐. 예를 들어서 ISIS가 만든 자동차나 반도체가 없잖아요. 없죠. 그런 게 걔네는 산업을 생각을 안 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편법적인 걸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쉽게 말해서 마약, 그다음에 무기 판매, 불법 무기 판매 뭐 이런 거로밖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네. 아프가니스탄도 이거 유사 정부잖아요, 사실. 지금 네. 아프가니스탄 정부, 탈레반 정부. 네. 얘네가 무슨 산업이 있거나 뭐 관광 산업을 하는 애들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얘네들 뭐냐면 아편 팔거든요. 대마초 팔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지도자가 나오게 되면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고 그걸 영원 불멸하게 가져가려고 해요. 북한도 지금 돈을 버는 방법이 뭐밖에 없습니까? 협박하는 거. 협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버 범죄라든가 불법 무기 판매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북한을 정상사회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 정상사회로 끌고 나오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까지 세뇌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구나.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지도자한테 속았구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체제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네. 지금 북한만큼 통제를 잘하고 있는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요즘 방산주 네. 방산- 그 각광 그 뭐 태조 이방원 해갖고 뭐 뭐예요? 그게 주식 종목 중에서 네. 태가 뭐더라? 태는 까먹었다. 네. 아,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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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조는 조선업. 네, 네. 뭐 방 이방원 할 때 방은 방산, 네, 네, 이는 네. 2차 전지. 네, 네. 원이 생각이 안 나요. 아, 요즘 원자력. 개미 투자자로서 아주 맹활약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그 방산산업 그 각광받고 있잖아요. 네, 네. 방산주. 네. 우리나라 그 방위산업 경쟁력은 어때? 얼마 전에 뭐 폴란드에 뭐그 네. 전차도 판다고 하고 네. 수출하고.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일단은 육군 장비 쪽에서는 굉장한 경쟁력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오 그래요. 네, 특히 우리나라가 만든 자주포나 예. 전차는 예. 세계 그 어느 나라에 내다도 어머나. 손색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어느 나라에 이제 자기들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무기를 살 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깐깐하고 꼼꼼해요. 그럴 것 같아요. 돈도 비싸잖아요. 네,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근데 봤을 때 서방에도 이제 비슷한 무기가 있거든요. 예. 보니까 성능은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어떤 건 심하게는 3분의 1, 어떤 건 2분의 1 가격이에요. 가성비가 예, 좋군요. 굉장히 그러니까 단순 가성비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네. 이건 가성비가 좋다는 거는 이 정도로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최고 성능에는 안 돼 이러거든요. 근데 네. 최고 성능에 진배 없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쪽이 굉장히 이거는 가성비라기보단 가격적으로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단하다 네. 우리나라. 아. 그렇게 보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들떴어요. 왜냐하면 폴란드에 우리가 전투기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상 장비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전투기 같은 것도 굉장한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막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그건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아, 왜입니까? 전투기 시장은 아직까지 우리가 틈새 시장의 공략에 성공한 거지 아. 주력 전투기 시장에 우리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육상 장비하고는 또 조금 우리가 떼놓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 예.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우리가 이제 KF-21이 우리가 런칭돼서 지금 한창 테스트에 진행 중이거든요. 굉장히 그건 뭐예요? 4.5세대 이제 주력 전투기급이에요. 스텔스기. 스텔스는 난입한- 아직은 스텔스는 아니에요. 스텔스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네요. 이제 보여? 레이더에 잡혀요. 안교님 아니랍니다. 근데 뭡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스텔스로 개량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죠. KF 21. 21 예. 이거 마스크 그거 아니잖아요. KF 21 이거 전투기 네, 이름입니까? 네, 네. 우와, 요즘, 이것도 예. 수출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KF-21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수출 가능하지 않느냐. 네. 근데 아직 이게 테스트 기간이 엄청나게 남았어요.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전투기 테스트라는 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예정된 게 2026년에 끝나는 거예요. 아 테스트가요? 예, 근데 이 전투기 개발 사업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정된 기간에 끝난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아. 중간에 무슨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조금 늘어질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예정된 테스트, 그러니까 예정된 기간 안에 2026년에 테스트가 끝나서 끝나면? 우리나라 배치되는 게 2028년 막 이렇게 돼요. 예. 아직 멀었네. 그러니까 아직 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테스트가 완벽하게 다 끝나고 우리나라 공군에 배치되고 난 다음에는 수출을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래. 근데 지금 수출을 KF-21 가지고 수출을 얘기한다는 건 약간 시기상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KF-50이라는 전투기를 개량해서 폴란드까지 수출했다. 이건 굉장한 성과입니다. 성과. 예. 아니 그 KF-21 반 스텔스기 얘기가 네.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제가 사실 공군 장교 출신이라서 네, 네. 옛날 제가 근무할 때는 네. F5 그 진짜 비행기도 진짜 타고 군대 그랬어요? 나왔어. 예? 이거 네. 조정하신 거예요? 조종하진 않지만 내가 꼬리날개 잡고서는 날아다녔지. 꼬리날개 열심히 닦으셨다는 거죠 지금. 오, 네. 아니, 근데 네. 그때 제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F5 막 그 옛날 네. 지금도 아직 그 비행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불행히도 쓰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래요? 곧 퇴역이 합니다. 지금도? 예. 아이고 그런데 하여튼 그 비행기 보다가 그 KF-21 나온 거 보니까 네. 그 미국산 미제 전투기랑 뭐 모양은 껍데기는 멋있더라고요. 이거는 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KF-21이 나오기까지 네.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들이 피와 땀을 흘렸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분들한테 진짜 전 이런 표현 쓰고 싶어요. 무릎 꿇고 절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물어보려는 건 그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무릎 꿇고 절할 정도로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 대단한 일을 해낸 건 사실인데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개발 네. 비용도 많이 들고 그게 네. 또 양산까지 들어가려면 더 많은 비용이 이제 그렇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비행기를 우리만 다 쓴다고 하면은 자급자족 한다면은 정말 그거는 그냥 미국 비행기 사다 쓰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에요. 수지 타산이 안 맞죠. 안 맞잖아요. 네. 그걸 다른 나라에 팔릴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래도 예.
뭐 우리나라 군도 뭐 세계 어느 나라군 모든 군대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군대 정도 되면 네. 그래도 세계에서 좀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지만 먹어주는 군대예요. 굉장히 규모 있는 군대고. 예.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주력 전투기를 쓰는 전투기다. 이거 자체로도 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50점은 먹고 들어가죠. 네, 그렇죠. 절반은 먹고 들어가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괜찮은데 저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7시간 동안 한 거 왜 못 잡? 그런 레이더는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은평구까지 왔단 말이에요 용산이랑.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그 레이더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무인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 그래서 보통 레이더에서 보면 그게 새하고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요거를 분류해서 잡아낼 수 있을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레이더가 필요해요. 열 감지기만 있으면 되잖아요. 레이더도 열이 나옵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니 독수리 얘기도 하시더라고 윤석열 대통령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시켜 보겠다는데 그러니까 독수리를 이용해서 드론을 캐치하는 그런 네네.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 수도 그만큼 있어, 사실. 독수리가요? 우와. 그만큼 북한이라는 나라가 비대칭 전력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요거를 잡아내야 돼요. 근데 네. 이제 문제가 뭐냐? 통상 공격용 무기에 비해서 방어용 무기는 굉장히 비싸요. 비싸요.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까지 비싸요. 패트리어트 뭐 이런 게 훨씬 굉장히 비싸듯이. 비싸요. 방어용이 훨씬 네. 비싸군요.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네. 굉장히 이런 쪽으로 네. 2014년에 넘어와서 우리가 한번 크게 네. 좀 이렇게 몰골이 오싹했었기 때문에 네. 우리도 투자를 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요번에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전 이렇게 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좀 높으신 분들 있죠. 군에서 좀 높으신 분들이 국방부 장관? 그렇게 막 아닌가? 제가 네. 이러다간 제가 큰일 나는데 네. 높으신 분들. 네. 네. 그러니까 군에 있으신 분들이 어떤 그 첨단 장비나 혹은 현대전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를 높여야 돼요. 근데 그 이런 기술적 이해도가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병력만 많아야 예. 된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요거를 막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요런 좀 기술적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장에 있는 초급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기술적 이해도가 높으면 안 되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군의 기술적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그렇네. 예를 들어서 2014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를 들여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장비만 들여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장비를 가지고 전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뮬레이션 했었겠죠. 네. 했는데 충분한 시뮬레이션은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도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부족했지 않았을까. 그 무인기는 네. 그때 넘어왔을 때 제가 궁금했던 게 그 비행기 한 6-7시간 돌아다녔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방송국에도 이제 드론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 한 30분 날기도 힘들거든요. 네. 배터리로 하는 것 네. 더더군다나 엔진으로 하는 뭐 비행기도 뭐 네. 무인기를 드론도 있겠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도 가솔린을 그렇게 6-7시간 싣고 다니려면은 네. 그 연료를 뭘 쓰길래 그렇게 6-7시간이나 돌아다녔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게 보통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고정익기예요. 네. 고정익기 같은 건데 고정익기 같은 경우는 연료를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잡아먹어요. 아 그래요? 예, 쉽게 말해서 어. 굉장히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작고 굉장히 가벼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천천히 적정 속도로 날면 굉장히 네. 오래 날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글라이더처럼? 그러다 더군다나 요번에 북한이 나름대로 전략을 잘 짰죠. 5대 정도가 이제 그 휴전선 근처에서 돌면서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게 하고 나머지 한 대가 내려왔거든요. 전략적이었네. 만약에 여기에서 막 진짜 안 좋은 거라도 뿌렸으면 우리 어떻게 할 네,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이제 북한의 무인기는 그 정도 능력은 있지 않은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예.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70%를 파괴한 게 바로 드론 무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 무기는 이번 그 전에도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 무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네. 특히 드론 무기는 굉장한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왜 승리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는 겁니까? 러시아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러시아가 전쟁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허술하게 한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전 봐요. 아 그래요? 네. 왠지 엄청 탄탄한 전쟁 국가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죠. 이제 전 세계의 군사력 2위다. 미국 다음이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다고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전 전쟁을 분명히 일으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 전쟁을 일으키는 곳이 어디냐? 저는 이제 돈바스에서부터 크림반도를 잇는 이른바 남부 회랑의 연결에 러시아가 주안점을 둘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의외로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 보니까 네. 전면적인 공격을 했거든요. 특히 네.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었어요. 어. 더군다나 러시아가 큰 소리를 쳤거든요. 뭐 일주일 안에 키우 먹고 한 달 안에 전쟁 끝낸다. 끝내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실패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실패한 과정을 보면 러시아가 전쟁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러시아군 포로 잡아보면 우리는 훈련인 줄 알고 왔는데 전쟁하고 있었다. 맞아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네. 들었어요. 진짜 그랬어요. 아. 진짜 기동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병사들한테. 네. 그러면서 훈련 때 쓰는 2주치 보급품을 줬거든요. 예. 어머나. 근데 2주치 보급품을 가지고 실전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 2주치 보급품이 실전에서 3일 만에 떨어져요. 그런데 이 3일 만에 떨어진 보급품이 떨어졌는데 후속 보급 추진이 안 돼. 제대로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막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2주치 훈련치 보급품을 받았다. 그렇다면 러시아군 병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쓸 거예요. 아, 우리 훈련 나가나 보다. 이걸 2주에 나눠서 써야지.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전은 다르거든요. 실전을 치러보니까 원래 훈련이란 건 첫날엔 얼마큼 쓰고 둘째는 얼마큼 쓰고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가능하죠. 근데 실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막 전투를 막 쏴재 끼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일 만에 떨어진 거예요. 보급 추진이 제대로 안 되네. 그럼 현장에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탱크, 장갑차 버리고 달아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예요. 아유, 러시아 국민들만 아주 그냥 엄청 개고생하네. 진짜 이거 전쟁은 나쁜 거예요, 진짜. 이거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남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장교님, 웃을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아직 예비군 모자 쓰고 오셔갖고 지금. 저 진짜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아니 그럼 러시아가 지금 푸틴도 사실 궁지에 몰린 거잖아요. 네네네. 아까 그 전술핵, 네. 전략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소규모 네네. 전술핵 같은 거 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러시아가요? 일단은 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쓸 네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오, 네 첫 번째 가지나?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말로 위협만 하는 거죠. 말로 위협만 하는 거고. 우리 쏜다 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전술 핵이나 이런 걸 가진 무기를 예. 전진 배치하면서 다시 한번 협박을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한적으로 전술 핵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제한적으로 전술 핵을 쓰는 거. 네 번째는 아예 전면적인 핵 무기를 사용하는 거. 전략핵으로 크게. 예. 근데 이 네 번째는 가능성이 없고요. 예. 지금 러시아가 했던 건 첫 번째가 있었고 말로만. 두 번째도 좀 한 거 있었죠. 뭐 이게 뭐 핵 그 어뢰를 탑재한 잠수함을 뭐 이렇게 내보낸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세 번째예요. 그렇네. 제한적인 전술핵을 쓰는 거. 그것도 핵은 핵이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제 소설을 써보면 네. 제 나름대로 혼자 소설을 써보면 일단은 전술핵을 쏘되 뭐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 쪽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땅에는 안 쏠 거예요. 우크라이나 땅에는 안 쏠 것 같아요. 그럼 어디다 쏘냐? 첫 번째 오데사 앞바다에다 네. 쏘는 거. 바다에다가 바다에다 아유, 쏘는 우리 고래들 다 죽겠네. 아니 근데 이게 바다 속에서 핵 새우도 죽을 거야. 저 진짜 진지해요, 저는. 고래만 죽는 게 아니고. 바다 생물들. 네. 핵무기를 바다에 쏘면 예. 수압 때문에 예. 방사능이 많이 퍼지지 않아요. 아 바다에서는. 예, 많이 퍼지지 않아요. 아. 그다음에 대신 예. 엄청난 물기둥이 솟아오르면서 예. 굉장한 퍼포먼스 효과가 있어요. 그런 건 있었죠. 근데 공포심을 예, 자극하게. 이렇게 할 수는 있었고 또 하나 제가 소설을 써보면 바다에. 우크라이나 상공 50km 이상에다가 예. 100km 이상에다가 예. 거기서 핵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잖아요. 그건 매우 위험한 아, 건데. 근데 예. 일단은 고도 50km 이상에서 핵무기를 터뜨렸을 때 방사능 낙진 피해는 없어요. 진짜? 그 피해는 없어요. 아래로 안 가고 그럼 위로 올라가요. 예, 피해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전자기 펄스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EMP 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전자장치 다 망가뜨리는 예,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파 그냥 발생시켜 갖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하늘 위에서 이게 뻥 터지면서 터지면? 이게 전자기파가
EMP파가 퍼지면서 지상에 있는 전자기기를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러시아가 워낙 궁지에 몰리면 워낙 궁지에 몰리면 할 수도 그런 있다. 경우. 굉장히 궁지에 몰리면 할지도 모른다. 네. 자, 러시아는 이제 알아서 이제 그 하라고 하고 우리나라. 네. 일본 재무장 네. 이거 매우 우리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지금 일본 정부가 지금 적기지 공격 능력, 네. 그 소위 반격 능력 보유하겠다고 지금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사실상의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가는 거죠. 예, 전쟁 하격돼 예. 있는 국가로 이전까지- 지금까지는 전쟁하지 못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이제 전수방위만 가능했죠. 공격받으면 그거 막는 것만 예, 가능했는데 음. 이것도 이제 북한이 나오죠. 계속해서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쏘고서 하는데 예. 하필이면 일본을 넘어가요. 예. 일본을 넘어간단 예.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자꾸 자기들 머리에 미사일이 넘어가니까 예.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더군다나 일본이 타켓일 수도 있어요. 북한.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가장 한반도에 급히 병력을 증원할 수 있는 게 일본 내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에요. 예.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해군이라든가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가 한국으로 가장 먼저 오겠죠. 예. 네.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좌시할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가장 먼저 무력화해야 될 곳이 일본 내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괌도 이제 예. 포함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 가지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하면서 하필 일본 위를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예. 일본 열도를 넘어가 네. 버린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미사일이 언제 일본 본토로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일본은 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상 영토 분쟁이 있잖아요, 중국하고. 예. 근데 이건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예. 이 실효 지배를 무시하고 중국이 여기에 계속해서 도발을 하니까 이것도 그 갸오이도 답답하다. 생각고 생각고 이제 예. 중국에서는 나이도하요라고 하는데 음. 이것도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어떤? 아니 그래서 직접- 윤석열 대통령도 네. 일본이 그래서 그 군비 강화하겠다는 걸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네. 윤혜 씨 말대로 우리는 과거 경험이 있는 거죠. 당한 그렇죠. 경험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일본의 저 군비 증강이 음. 또다시 옛날 그 제국주의 네. 그 버릇을 다시 들고 나면은 어떻게 할까? 더군다나 일본의 군사력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렇게 재무장을 쉽게 우리나라가 그냥 용인해도 그래 뭐 일본이 어쩔 수 누가 뭐라고 하겠어 네네네. 하겠다는데 네. 이렇게 놔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시 북한 딜레마가 있는 거죠. 네. 북한 딜레마 있죠. 네. 우리가 북한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과거를 잊은 국민들은 없어요. 없죠. 예. 일본 싫어요, 솔직하게. 네. 저도 그냥 네. 치가 떨려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로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결해야 할 상대는 북한이거든요. 북한이다. 근데 이 상태에서 또 일본하고 우리가 군사적 대결을 가야 되느냐? 예.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방안은 네. 북한을 우리가 그냥 껴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껴안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껴안아야 되나?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북한을 옛날 뭐 퍼주기다 뭐 햇빛 정책이다 이런 게 네네. 북한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평화를 북한하고 유지하기. 우리가 정말 일전을 벌이면 다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저 그 못된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네. 키 어르고 달래서 네. 그걸 갖다 지금 핵무기나 이런 거 공격력 능력을 갖다가 자꾸 네. 쓰지 못하도록 네. 우리가 오히려 그걸 어르는 게 우리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게 더 나은 거지 아니면은 그래 말려 죽이자 일전을 각오하더라도 이게 더 나은 건지 그러니까 일본도 그럼 그 군비 강화해 북한을 같이 공동 대응해야 돼 그걸 한국에만 쓰지 마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근데 거기서 이미 말씀에서 정답이 나왔거든요. 어르고 달래서 떡을 줬는데 예. 그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거든요. 예. 인민들한테 안 나눠주고 네. 그다음 무기를 만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여기에 조금 회의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북한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봐요. 예.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된 적이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보수 정권이 들어서든 진보 정권이 들어서든 북한에 대한 관리가 가능했느냐.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죠. 뭐 이렇게 그동안 뭐 미사일은 안 쐈잖니.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뭐 군사적인 뭐 이렇게 대결은 안 했잖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대한 적대적인 행동은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과연 우리가 북한이 우리 선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냐를 좀 냉정하게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때문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더 힘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이 알아서 잘 먹고 그래도 알아서 자급자족 할 수 있게끔 제재 같은 거 좀 풀어주고 북한도 결국 우리나라보다 미국에 더 불만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대하고 싶은 상대는 미국이죠. 그죠? 네. 예. 미국은 북한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은 결국 우리나라 땅에서 이루어질 텐데 네. 북한도 통일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네들 살 수 있게 그럼 그렇지. 제재 풀어달라는 거죠 지금. 네. 뭐 일단 1차적 목표는 그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안 좋은 게 더 많다고 판단이 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 제재를 풀어주는 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제재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네. 그 제재를 풀어주면서 경제 활동을 해서 그걸로 계속해서 그게 계속 핵 예. 무기 개발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고도화로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제재를 안 했더니 보세요.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처음에는 500km밖에 안 나가는 미사일밖에 안 가지고 있던 애들이 네. 계속해서 그 경제 지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얘네가 모든 걸 짜내서 이제는 10,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10,000km면 북한에서 와서 미국까지 날아가요. 워싱턴까지 날아가요. 그 대신 제재를 풀어준 대신에 너네 핵 개발은 절대 안 돼. 만약에 이거 어기면 혼내 이런 조건도 말 안 그러니까 된다는 여기서 또 거죠? 딜레마가 뭐냐면은 핵 개발이 안 돼요. 방금 말씀하신 것 절대로 같이. 핵 포기 안 자, 하지. 근데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개발한 건 어떻게 하느냐? 예. 이게 문제죠. 지금까지 개발한 것도 안 돼. 다 내놔. 듣겠어요? 안 됐지. 아니 핵 포기했다가 네. 후세인이 어떻게 됐고 카다피가 어떻게 다 됐는지 봤잖아요. 다 봤는데 우크라이나까지 다 봤잖아요, 지금. 네. 북한이 그걸 봤는데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쟤네가 핵은 포기 안할것 우리를 같아요. 건드리지 못한 건 핵을 갖고 있으니까 못 건드린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개발 안 하고 그냥 그 제재만 풀어주면 안 돼요? 예비군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김정은이랑 좀 웃음.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장교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 아까 일본 잠깐 얘기 마저 하면은 네. 일본이 사실 경제 사정이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지 들었습니다. 않은데 예. 군비 경제가 그 다른 데 쓸 돈도 지금 마땅치 않은데 네. 그 군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거는 네. 이게 뭔가 경제 쪽으로 경제상의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전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이 방위비를 GDP 1%를 썼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2%로 늘리겠대요. 예. 그럼 2배 쓰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본의 무기 개발 수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높습니까? 네. 수준? 일본이 지금 굉장히 아마 그러니까 사실상 재무장이거든요. 반격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먼 거리에서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우리도 갖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갖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비행기에서 쏘는 건데 저는 일본이 여기에서 안 멈출 것 같아요. 일본은 궁극적으로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로켓 기술이 우리보다 더 좋습니다. 사실. 그렇죠. 아 그래요. 일본은 60년대부터 로켓을 날린 나라거든요. 위성 로켓을 날린 나라기 때문에 요거에 조금만 왜냐하면 위성 로켓하고 이 ICBM 미사일은 똑같이. 예.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예. 아, 네, 오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두 분 이세환 군사전문 기자 그리고 오윤혜 네. 씨였고요. 주말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